의사는 전혀 다이어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셔도 돼요. 처음으로 90kg를 넘었어요. 인턴 되자마자 92kg, 93kg 또 찌는 거예요. 110kg까지 쪘었더라고요. 하루에 4개를 했어요. 4개 운동을 하고 덴마크 다이어트, 스페셜 K 다이어트, 셋다운 같은 거, 닭가슴살 같은 흰자만 먹다가 또 너무 비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20kg 또 뺐죠. 그때 되게 이걸 유지를 잘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끝나고 나면 또 쪄. 매일매일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소식을 해요. 나중에 저체온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식단 하나로 퍼즐이 쫙 맞춰지는 느낌인 거예요. 다 끊어내고 그냥 식단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다이어트 과학자 최혜경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기적의 식단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자 부산에서 안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신 이영훈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25년 차 다이어터이고요. 음. 예. 여러 가지 어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고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한테도 같이 이제 관리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료 보면서 당과 밀가루의 나쁨을 설파하며 예, 그렇게 지내고 있는 예,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책도 한 권 썼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 지방의 누명이라는 그 방송에서 그 자문도 했었고요. 예. 아마 영훈님은 이미 뭐 매스컴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16년에 있었던 지방의 누명 다큐멘터리에서도 사실 좀 주요하게 나오셨고 그 이후로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셔서 네. 일단 근데 저는 오늘 영훈님을 전문가로서에 대한 이야기가 뒤쪽에 있고 앞쪽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연령대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몇 살이죠? 제가 95학번이거든요. 네. 예, 빠른 77이니까 네. 40, 40 이제 6, 7대를 예,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세월을 이제 살과 좀 고민 많이 하신 거고. 예, 그쵸. 제가 다이어트 살이 찐 건 이제 제 기억에는 유치원 때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살이 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유치원 때까지는? 예.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살이 많이 쪘다고 보냈거든요. 아, 부모님께서? 예, 예. 그러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살이 많이 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조금씩 쪘겠죠. 처음 찔 때는 빨리 찌진 않잖아요. 대부분 조금씩 찌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찌지 않았겠나 싶고 그랬죠. 그랬는데 뭐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워낙에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하셔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막 유지가 좀 됐던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한 70kg대 후반이었거든요. 혹시 키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제가 174 정도 돼요. 173, 4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때에 사실 성인이 됐을 때 77kg면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름 다물살이고 다 보이고 살쪄 있고 하니까 네. 특히나 저는 하체 쪽이 엄청 많이 지금 생각해도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약간 에스트로겐이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부터 하체 비만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제가 엄청 좀 불균형적인 몸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천식이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생후 15일 때 진단을 첫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스테로이드 항생제 이런 것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트렁크가 엄청 커요. 제 몸에 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천식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배가 엄청 커져 있어요, 제가. 원인이 천식이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해서 같이 둘 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식 때문에 커지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센트럴 쪽에 많이 차이죠. 그래서 항상 배가 나오는 것보다는 덩치가 컸어요, 몸이 항상. 천식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제가 아마 천식을 겪지 않았다면 비염과 천식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부산대학교 졸업생인데 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매번 시험을 칠 때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오고 천식 때문에 고생하고 특히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같을 때는 엄청 춥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거의 저 혼자 그 복도에다가 돗 밖에 입고 그래가지고 복도에다가 나가가지고 혼자서 시험 쳤어요. 선생님이
시험을 못 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그게 코프 베리언트 아스마라 그래가지고 네. 휘징이 많이 들리는 게 아니고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는, 어. 기관지 굉장히 약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약 쓰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한번 할 때마다 네. 체력이 떨어져요. 그 체력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이 조금씩 찌는 몸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 어릴 때부터의 소화비만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소년기 시절을 다 어떤 비만 형태로 기르면서 이제 몸이 그렇게 맞춰진 거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다이어트를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입학을 하고 나서 매일 이제 공부하고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음. 그래서 뭔가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친구가 헬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를 하면서 내가 살도 좀 빼보자. 그래, 그때도 몸무게가 한 77, 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헬스를 하고 한 72kg 정도까지 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80kg를 넘었습니다. 아, 내리고 나서 다시 예, 올라갔다는 예, 거죠? 예, 예. 어떤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사실 저기 대학교 1학년이라는 게 맨날 술 먹고 노는 게 주 일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95년도는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술 먹고 노는 일이 대부분이고 음. 또 예과니까 본과 가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자기 관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내다 보면 친구들끼리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는데 다이어트 후에 살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그때 느꼈죠. 그 전까지는 제가 8자 이상을 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8자를 처음 넘었었죠. 그러고 나서 또 살이 계속 조금씩 찝니다. 그리고 이제 본과생이 돼가지고 본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잠을 못 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운동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다 식단도 보니까 좀 식단도 그렇죠. 완전 엉망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1년, 2년, 3년 되면서 이제 살이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90kg를 넘었어요. 본과 3학년 때. 네. 그래서 그 3, 4년 동안 10kg가 또 쪘고, 그러고 이제 인턴이 딱 됐는데 인턴 되자마자 92kg, 93kg 또 찌는 거예요. 거의 뭐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차 되고 2년 차, 3년 차가 되는 동안에 그때 제일 제가 좋아했던 게 있어요. 부평통닭. 네. 바로 밑에가 부평통닭 유명하잖아요. 그게 부평통닭. 그 다음에 이제 삼립인가 샤닌가에서 나왔던 그 딸기 페스츄리. 뭐 이런 거 물고 순식간에 100kg 헐떡 넘어버리는 거예요. 100한 4, 5kg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거의 최고치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더 올라가요? 그게 4년 차가 됐죠. 4년 차 공부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됐을 때 몸무게를 제가 최종 확인해 보니까 공부를 또 하면서 초콜릿도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당분 많이 보니까 먹게 되죠. 110kg까지 쪘었더라고요. 몸무게가. 음.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한 104, 5kg대예요. 103, 4kg대. 그 기적의 식단에 난 방송에 맨날 나왔던. 근데 그때 제가 한 110kg 이상 쪘을 때는 네. 제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 생각해 보면 그 사진 누가 찍고 싶겠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110kg까지 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에 신검 받으러 딱 갔더니 제 키 기준으로 해가지고 113kg 이상은 4급인 거예요. 근데 제가 몸무게를 재보니까 111kg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 그 소위 이제 저기 조폭 식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하고 피자하고 국수만 엄청 많이 먹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살찌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걸 알았어.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14kg 만들어 갔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 몸무게예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한번 4급으로 한번 빠져보려고 네.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냥 고스란히 군의관 가고 군대를 갔었는데 대령분 한 분이 저랑 같이 붙어서 혹시 제가 잘못될까봐 네. 거기 모든 훈련을 같이 맞춰주셨어요. 멋지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몸무게가 110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딱 첫날 들어가서 제 몸무게 110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 몸무게가 96kg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창장은 안 받았는데 그 가장 살 많이 뺀 장병으로 있잖아요. 제가 훈련소에서 네.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운동에 좀 취미가 또 붙고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붙죠. 군 생활하는 동안 수영,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그 러닝,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공군이었거든요. 네. 공군은 이제 골프 그때 당시에 필드비가 10,000원이었어가지고 네. 꼭 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이래가지고 하루에 4개를 했어요. 하루 4개를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는 제가 또 예방 의무실장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장병들의 급식에 검식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먹잖아요. 네. 빨리 먹는데 금식을 다 안 먹고 제가 조금씩 먹었거든요. 안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식을 한 거죠. 네. 자연적으로 소식을 하면서 운동에 빠져가지고 운동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군의관 2년차 때까지 해서 제가 77kg까지 뺐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저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몸무게를 회복하는 거지만 그때 77kg는 굉장히 슬림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그때 되게 이걸 유지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빠질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안 빠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만족스러우니까 다그칠 거 아니에요. 소식을 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소식을 하냐면 금식으로 아침 조금 먹고 네. 점심은 안 먹어요. 그리고 저녁을 조금만 먹어요. 저녁에 수영을 해야 되니까. 저녁 수영을 2km 정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마치고 또 골프 연습장 가야 돼. 그래서 90분 동안 또 짝대기를 휘둘렀어요. 집에 들어가면 10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때쯤 되면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 가슴이 두근 두근 두근. 그때는 그게 염분의 문제인지 저혈당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원인은 무식하게 했지. 그래가지고 두근두근 해서 딱 누워있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막 기전에 막 그 심장빵통 소리만 들리고 잠은 잘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이 말라가는 것 같고 아, 나 이러다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이어트 하다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한 1년여간의 그러니까 이제 군대 생활 훈련소 3개월 그 다음에 그 뒤에 1년 정도를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까지의 다이어트를 끝내고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가볍게 운동만 하자. 그래서 그냥 수영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을 조금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몸의 대사가 많이 떨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몸무게는 또 스물스물 찌기 시작해서 제가 나올 때 되니까 그 군대 나올 때 되니까 한 85kg 뭐 이렇게 또 쪘던 것 같아요. 지금은 85도 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때는 또 젊었잖아요. 그때도 85도 쪘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필드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개원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개원병원. 예, 네. 개원병원에서 이제 봉직 의사로 일을 했는데 수술도 배워야 되고 또 집이 부산인데 울산에서 그때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자취식도 막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해도 사실은 뭐 이게 매일 아침 평균 80명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봤을 때는 하루에 180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환자를. 아픈데요? 엄청 잘 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수술도 배워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또 라식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다시 했죠. 몇 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하고 스페셜 K 다이어트 그런 거 막 그때 시리얼이요? 유행이었죠. 맨날 그 팻다운 같은 거 네. 어머니 맨날 사다 보내주시고 그다음 닭가슴살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먹다가 너무 물려가지고 비려가지고 카레 가루 해가지고 막 또 해서 먹는데 그것도 비려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계란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것도 계란은 노른자는 안 좋대요. 흰자가 좋대요. 흰자만 막 먹다가 또 너무 비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해서 막 식근을 하는데 다 전부 다 한 5kg까지는 쉽게 빠져요. 끝나고 나면 또 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kg 중후반까지 찌는 거야. 100kg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고 이러면 너 장가도 못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PT를 받아요. PT를 몇 살 때요 지금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2012년도인가? 2010년 정도인가? 약 10년 전이네요. 네,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그렇죠. 201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2010년, 2009년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정도로 돼요. 이제 그만큼 역사가 더 흘렀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그때 한 4개월, 5개월을 걸쳐서 PT를 받았는데 히트라 그러죠. HIIT, HIIT를 했죠. 그때 그런 거 하면서 그때 이제 몸에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트렁크는 큰데 근육이 안 킨다고 어깨 쪽이랑 이런 데를 많이 넓혀야 된다고 네. 엄청 운동을 많이 빡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체랑 이쪽에 운동을 많이 하다가 어깨도 한번 나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깨 나간 게 아직도 좀 후유증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억지로 95kg 정도에서 제가 76kg까지 가고 뺐었어요. 그때도 이제 한 20kg를 또 뺐죠. 제 인생의 두 번째 20kg를 뺀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20kg를 딱 빼고 나서 좀 자신감도 붙고 살 빠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새해가 됐는데 진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는 동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 절식에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는 엄청 하드한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살은 정말 억지로 뺐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결혼 준비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신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 동안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제가 그 결혼식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 맞췄던 예복의 셔츠가 결혼식이 날이 됐는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83kg, 4kg 이렇더라고요. 더 문제였던 거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그 다음부터였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이제 그걸 느끼게 됐던데 결혼식 날도 그랬거든요. 결혼식 날도 되게 추웠는데 그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길이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보다 좀 추운 날씨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저체온이라는 거죠. 네. 저체온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먹는데도 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대사가 엄청 망가진 거네요. 엄청 망가지고 그때 이제 제대로 망가졌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살이 그러니까 찔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느꼈고. 그렇죠. 대사량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3월달 초에 이제 이제 아내랑 같이 오사카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오사카 여행을 갔다가 고베를 갔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첫 여행이야. 이제 진짜 신혼여행 말고 너무 즐겁게 간 거예요. 네. 고베를 가가지고 고베시를 막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3월이잖아요. 네. 일본이 한국보다 따뜻한 거 아시죠? 그렇죠. 따뜻하죠. 그런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거기서 제가 저체온증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덩치가 이렇지만 제 아내는 되게 왜소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아내가 저를 꼭 안아가지고 그 뭐 모토마치인가 하는 거기에 있는 유니클로까지 계단을 6개월을 건너서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와이프 저를 꼭 껴안고 그러니까 힘들어할 정도로 추웠다는 거죠, 갑자기. 네. 이건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면 몸이 피곤해지면 급격하게 저체온이 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갑상선 저하가 있다는 그때 알았죠. 갑상선 그래가지고 저하. 생긴 거죠. 이제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와이프가 안고 가서 거기서 목도리랑 사가지고 입혀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심했죠. 그래서 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그 3일 동안 갔다가 왔는데 3일 동안 3kg 쪘더라고요. 맛있는 걸 좀 먹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이제 대사가 정말 많이 망가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kg를 그렇게 해서 크게 2번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겁이 났어요. 근데 찌는 건 더 겁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사는 거예요. 의사인데. 의사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의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의사라는 거 아무 관계. 의사는 전혀 다이어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셔도 돼요. 다이어트 영은 처방하지만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경님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살이 빠졌어요? 살 쪘네요? 빠졌네요? 이 이야기를 하루에도 그게 수없이 듣잖아요. 거의 평생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평생 들어온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또 쪘네 이러면서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그런 걸 좀 아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운동이라도 좀 다시 좀 끊을래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마일드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도 지금도 만나면 원장 살 좀 뺐네 또 연주 쪘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잖아요. 부산에는 방송이 안 됐거든요 원래. 근데 그 뒤에 뭐 황금알이니 지방의 누명이 재방송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뒤에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텔레비 나왔던데 요새 또 쪘네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심지어 이제 지방의 누명 촬영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도 한 20kg 이상을 뺐었거든요.
그 지방에 밀착하고 저탄고지 하는 그 2026년도 동안에도 한 20kg 넘게 뺐었는데 그게 이제 생애 세 번째 20kg 이상 다이어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했을 때도 방송에 막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라이프스타일 카페나 이런 데서 영훈쌤, 훈쌤 이러면서 이번에 또 더 날씬해지셨네요. 또 뭐 리즈 갱신이시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좋지 않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리를 해요. 단식을 하고 막 안 해도 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몸이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해가 됐을 때 2017년이 됐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느껴가지고 이게 저탄고지를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걸 제가 몸을 쪼기 시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본 사실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많은 인플루언서들 특히나 이제 살이 좀 잘 찌시는 분들은 누구나 겪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말 못하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 있고. 저랑은 상담을 해. 선생님 이렇는데요. 이러면서 사실 저칼로리로 더 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키토로 회복을 하려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살 뺐어요 이런 게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을 안으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고 하여튼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계속 쪄왔고 쪄오는 과정에서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 기능의학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대가 들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능의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근데 그때는 기능의학에서 인슐린 저항성 지금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그냥 대사증후군의 일부고라고 끝이었어요. 뭐 해봤자 3화이트를 줄여라. 3화이트 아시죠? 밀가루, 네. 설탕, 네. 백미 네. 세 가지 줄여라.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해라. 뭐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정도는 뭐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기능학 분야에서 아니면 일반 의학 전체에서? 기능의학에서 그나마 그 기능학도 약간 또 앞에 있는 마찬가지였어요. 예. 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도 그런 정도였고 대신에 기능의학 뭐가 붙냐면 영양제 처방이 붙는 거예요. 영양제. 뭐 아연, 마그네슘, 망간, 크롬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줄여주는 미네랄을 먹어라. 또 뭐 비타민 B 컴플렉스나 코엔자임 Q10 같은 에너지 대사를 올리는 비타민들을 먹어라. 이런 걸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에서 그 정도가 더해지는 거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전면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정도의 문제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약으로 하거나 기본적인 관리로 하는 게 안 되는 거를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식으로만 배웠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도 뭐 많은 기능병원들이 영양치료나 이런 걸로만 하시잖아요. 영양제 처방이나. 근데 그런 거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아세요? 뭐 네트워크 제품 같은 거 있죠. 네트워크 제품. 예, 글로벌 네트워크 제품. 뭐 허벌라이프, 예, 뉴스킨, 그다음에 뭐 아메이? 아메이는 없었어요. 저는 안 겪어봐서 네. 허벌라이프, 뉴스킨, 그다음에 이제 애터미 뭐 애터미는 안 겪어봤는데 네. 애터미 마스크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고 광고 그다음에 이제 아닙니다. 아니 광고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겪어봤던 게 메나텍. 그다음에 뭐 이제 리브퓨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동료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다 거기 엠버서더 자문의사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가입을 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계속 했었어요. 막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제 체중 조절 레시피대로 막 했죠. 심지어 이제 어떤 레시피는 3주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서 5kg가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상식을 먹었거든요. 3일 안에 6kg가 찌더라고요. 이제는 몸이 그런 걸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이제 몸을 겪고 있었어요. 저탄고지를 시작하게 된 게 2016년도 초인데 저탄고지를 알게 된 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번역서를 한 명 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양준상 선생님이죠. 맞아요. 그때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모 네트워크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몸은 다른 걸 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키토제닉 시작을 한 거예요. 못 믿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도를 막 해보니까 네. 나중에는 거기에서 뭐 같이 먹던 그 파우더에다가 그때 아마시인가 네.
햄프시드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콜로이드처럼 만들어서 배부르게 만드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 먹는 게. 음식을 안 먹고요? 그 제품에 그걸 먹이는 거예요. 아, 음식 안 먹고 그것만 단백질 먹는 거예요? 파우더랑 그거랑. 아, 거기 있는 제품들만 먹는 거야. 아, 네. 아니 이제 저녁이든 뭐 아침 한 끼는 뭐 편하게 먹으라 그러는데 네. 먹겠어요. 뭐다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걸. 저칼로리 식단 하면서 네. 이제 그걸 추가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탄고지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래, 섞였네요, 그럼. 섞였죠 처음에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얘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약이. 이걸 먹으니까 속만 더 쓰리고 나는 더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 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1, 2주를 지나면서 걔를 끊어냈어요. 네. 집에는 뒤에 한 몇십만 원치 있는데 남아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거 다 끊어내고 그냥 식단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몸이 그때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봄이었거든요. 체온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니 식단을 하는데 살이 빠지는데 몸이 따뜻해진다고? 이거 이거 중요하죠. 대박인데? 중요하죠. 그러면서 비염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이 내려. 알러지도 줄어들구나. 근데 제가 기능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치료하고 싶었던 게 천식하고 알러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동안 제가 제 나름대로의 영양제 레시피를 짰어요. 제 네. 몸을 좋게 만드는. 이건 꼭 먹어야 돼. 음. 그 영양제 23알이었어요. 매일? 예. 그 그냥 영양제 있는 영양소 다 먹으면 23개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뭐 그냥 값싼 게 아니었어요.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저도 네. 처음 먹을 때 영양제로만 먹으니까 네. 돈이 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그 직구 사이트에 저렴한 거 위주로 해서 다 깔았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네. 그런데 내가 배웠던 거랑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또 그 제품들을 사 먹으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로 구성을 하다 보면 그런 제품으로 24달이 되려면요 한 달 평균 진짜 몇십만 원이에요 영양제만. 진짜 그렇게 해서 막 먹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것도 한 군데 업체가 아니겠죠. 요런 건 여기가 좋대, 여기는 여기가 좋대 이래가지고 저 몇십만 원씩 월 그렇게 돈 100만 원 됐을 거예요. 월 나가는 영양제 값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한 20-30% 정도 알러지가 좋아진 정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키토제닉을 하고 저탄고지를 딱 하니까 뭔가 싹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호흡이 되게 좋아지고 배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 다이어트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덜 먹어서 먹으면 되는 다이어트가 아니구나. 좀 잘 먹어야 되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이때부터 이제 확실히 그러면서 제가 그 전까지 이해 못했던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임상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더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저탄고지라는 것들을 겪고 그걸 가지고 게임 체인저로 딱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나머지 영양제들이 이제 뭘로 보이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그 매트릭스의 네오가 됐을 때 느낌이 이런 건가? 약간 그 뭐지? 뭐 보이는 거예요, 막. 이 대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영양제는 결국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거 돌리고 있는데 왜?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식단 하나로 퍼즐이 쫙 맞춰지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환자들한테 막 하기 시작해요. 했더니 이제 막 당뇨 환자인데 막 오시잖아요. 그러면 안과 질환으로 오신 거죠. 안과니까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안과로 오시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다른 환자들이 더 많이 오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안과 환자를 많이 봐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기능 환자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일부러 당뇨 환자 오셨는데. 당뇨 환자가 예를 들어 갔어요. 당뇨 검진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진단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받았대요. 그러면 사실 합병증 올 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과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해줄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한테 그러지 마시고 약을 끊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이런 거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저탄고지에 입각한 진료를 다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과 환자, 안구건조증 환자도 다 인슐린 저항성 관계 있는 것 같아. 녹내장 그런 것 같아. 백내장 당연하지. 포도막염 몸에 염증하고 관계해야 돼. 알러지 나 좋아졌잖아. 당뇨, 황반변성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랑. 그때부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또는 인슐린 과잉 노출이랑. 예. 거기서부터 열심히 또 찾아봤죠. 봤더니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다. 심지어 어린이 근시도 인슐린 저항성 관계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기 어디 남미 쪽에는
그 비만인 아이의 근시가 진행이 빠른 아이들한테 저탄수화물치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뭔가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이 저탄고지가 눈에 대박이구나. 이거 하나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눈에 문제가 되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 그냥 그 안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다른 조직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발생학적으로 음. 보통 우리가 뭐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대부분 장기들은요, 네. 하나의 배엽에서 기인합니다. 음. 근데 눈은요, 네. 눈 안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다 있어요. 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를 볼게요. 눈은 우리가 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일단 눈꺼풀이 있죠. 네. 결막이 있죠. 결막. 눈물샘이 있잖아요. 네. 안구가 있어요. 네. 안구는 각막이 있어요. 네. 홍채가 있고요. 네. 맥락막이나 혈관층이 있고요. 혈관층. 그걸 둘러싸는 근육층이 있어요. 근육도 있다. 안쪽에는 신경층이 있고 내로 연결되는 시신경이 있어요. 아, 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학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이게 있을 게 다 있다 그냥.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직경 한 1.5cm 정도 되는 크기에 집적돼 있어요.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 이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 모든 엄청난 복잡한 구조물들이 거기다가 센서 눈이 한 몇 이제 뭐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한 7천만 화소에서 뭐 1억 5천만 화소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 화소를 가지고 있는 센서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그 우리가 GCL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CPU 모듈레이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시신경도 있잖아요. 네. 시신경을 받아들이는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외에 여기로 따지면 뭐 저항이나 트랜지스터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CPU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안구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눈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러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영양분 공급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쏴주는 거는 별로 안 돼요. 뭘 쏴준다고요? 거기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은 약해요. 아, 그래요? 시신경 타고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요. 네. 결막 주변에서 뿌려지는 게 있고요. 각막을 통해서 투과되는 산소가 있고요. 그게 끝이에요. 눈에 공급되는 산소는 각막으로도 들어오고 네. 혈관으로 좀 들어가긴 하겠죠. 네. 네. 혈관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신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동맥으로 들어오고 재밌는데요? 이게 다 끝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하나 문제가 돼봐요. 음. 그러면 기능이 완전 망가져버리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들이 우리 조립하듯이 다 붙여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아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얘기했지만 네.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고장 나면 그 주변의 구조물들하고 분리가 되거나 떨어져 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휴대폰이 자주 고장 나는 것처럼 네. 눈도 자주 고장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의 전달과 거기로 가는 신경의 전달과 결국은 순환 아니겠어요? 신경은 전기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순환은 약간 산소 공급이죠. 네, 또 배관. 그렇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거기에서 지배하는 혈관이 말했지만은 물론 측부 순환도 있고 해서 여기서 커버해주고 하지만 눈이 쓰는 에너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얘가 다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라도 하나 부족해봐요. 환경이 건조하거나 가는 혈관이 경화가 생겨서 문제가 되거나 말초 순환이 개선이 안 되거나 네. 신경토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이 억제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겨봐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목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북목 같은 네. 수면 장애,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한 자율신경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을 뭘로 안정시킬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이 어떤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망막은 신경을 받아들이는 신경의 센서예요. 네. 근데 내가 노안이 온다든지 이런 거는요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의 힘에 따라서 좌우돼요. 동공이나 안구를 좌우하는 힘이 떨어진다? 예, 걔는요 탄수화물 에너지는 아시겠지만 과급 에너지예요. 빨리 쓰고 빨리 비우는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피로해져요. 오히려 탄수화물 가해지면.
근데 그거를 지방이나 케톤 에너지로 전환해 주잖아요. 네. 심장에 케톤이나 지방이 도움이 되듯이 지방 에너지를 케톤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면 이제 눈의 노안기가 확 좋아져요. 눈이 맑아진 느낌 들어요. 단식하면서 맑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맑아진다는 말도 네, 하던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에너지 자체의 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생각을 했죠. 이 포도당은 당연히 필요한 거 맞아. 그렇죠. 적혈구에 포도당이 필요하듯이 망막에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게 망막에 필요한 양이 맞나?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눈을 기름체적으로 지배하는 애들은 눈 자체가 전부 다 지방 덩어리예요. 망막도 지방이고 시중도 지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먹는 뭐 영양제, 뭐 비타민 A, 루테인 다 지용성이에요. 우리가 먹는 영양제가 딱 두 톤으로 나뉘잖아요. 뭐 보통 뭐 오메가3 눈에 좋다더라. 또 뭐 비타민 A 눈에 좋다더라. 루테인 네. 좋다더라. 이게 지용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뭐 이런 거 좋다더라. 이게 수용성이잖아요. 얘는 혈관 쪽, 얘는 신경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게 당으로 걔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항산화 이 호메시스 작용으로 독소를 이용해 가지고 자극을 줘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성으로 도움되는 거고 이 지용성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 당이 들어갈 자리는 과연 뭔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오히려 눈의 컨디션 떨어뜨리고 더 안 좋다는 게 저한테 생긴 거예요. 문제는 이쯤 오니까 안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논문을 막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관련된 논문들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연구는 없어요. 연구가 모자라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안과 관련된 쪽으로의 저탄고지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안과 환자 오면 오는 환자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어린애들 눈 나빠지고 난시 있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오는 아이들마다 뭐당 줄여라, 밀가루 먹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엄마들한테 티칭을 하면 나중에 이제 맘카페 같은 데서 저것도 이형한 가득하면은 맨날 뭐라 한다, 맨날 애들 당 끊으라 소리밖에 안 한다고 이런 하죠. 네. 그건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쵸. 욕 듣는 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럼 한 7년 정도 현장에서 지금 이런 또 식단도 처방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 본 케이스들이 많아요? 드라마틱 케이스가 좀 몇 개 있어 일단.